여러분, 다시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온한 이혼이 배신으로 얼룩진 결혼의 종착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를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애가 너한테 그 얘기를 안 했더냐? 과연 그 내연녀의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토록 엄격했던 시어머니는 왜 그토록 경악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뚝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마치 망치처럼 제 가슴을 아프게 두드렸습니다. 식탁 위의 저녁상은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박민준이 그토록 맛있다고 칭찬했던 김치찌개는 허연 기름이 둥둥 떠 있어 보기만 해도 처량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얇은 담요를 단단히 여민 채 휴대전화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 행복했던 날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11시 그리고 12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오며 넓은 집 안의 무서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머리를 정돈하고 긴 한숨을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차가운 밤이슬의 냉기와 함께 낯선 향기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땀 냄새도 길거리의 먼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콤하고 강렬한 여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은은한 백합 향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젊은 여자들의 향기였죠. 왔어요? 피곤하죠? 찌개 데워줄까요? 저는 부드럽게 물으며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가웠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던지며 피곤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밖에서 먹고 왔어. 온종일 주방에만 처박혀 있으니 당신한테서는 맨날 기름 냄새만 나. 냄새만 맡아도 느끼해. 그냥 들어가자. 귀찮게 하지 말고. 그의 말은 제 뺨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가 막 새로 산 값비싼 실크 잠옷을 내려다보고 제 손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분명 깨끗하게 씻고 향긋한 바디 오일까지 발랐는데 기름 냄새라니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인내와 순종은 제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때 1층 안방에서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반년 전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불편해져 모든 수발을 제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놀라방으로 달려가려는데 민주는 여전히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고 입가에는 이따금씩 실없는 미소가 걸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기침하시잖아요. 오늘 날이 굳어서 관절이 더 쑤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들어가 봐. 당신이 며느리고 이 집에서 남편한테 빌부터 사는데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신 의무잖아. 그깟 일 하나 가지고도 나를 불러? 내가 이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빌부터 산다고? 지난 5년간 누가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그의 가족 회사의 장부를 관리했죠? 누가 그가 군침 도는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며 인맥을 관리했죠? 대표이사 이름은 그였지만 모든 실무는 제 손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쓸모없는 식충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김 여사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고통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제 손을 잡으며 가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민준이 그 녀석 왔느냐? 왜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게냐? 네, 어머님, 왔어요. 피곤해서 조금 예민해졌나 봐요. 따뜻한 물 좀 드릴까요? 저는 어머니를 달래며 앙상하게 마른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것도, 제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어쩔 도리가 없으셨던 겁니다. 어머니를 재워드리고 거실로 나와 정리하는데 소파에 걸쳐있던 민준의 양복 재킷이 반쯤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려고 집어드는 순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초음파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환자 이름은 최아름, 나이 24세, 결과는 임신 7주. 예상 성별은 남아.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얇은 종이 한 장이 순간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7주. 그가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밤늦게 돌아왔던 지난 2달 가까이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과 이 집안 전체가 그토록 염원하던 것, 제가 아이를 갖기 어려운 체질이라 아직 해주지 못한 바로 그것을요. 저는 결과지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쿨쿨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민준이 있는 안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폭풍이 드디어 몰아닥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막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초음파 사진을 찍은 뒤 조심스럽게 민준의 재킷 주머니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자 차갑고 넓은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은 어젯밤의 까칠한 모습과는 달리 기분이 좋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뜨거운 해장국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당신 양복 정리하다가 종이가 하나 떨어졌는데 최아름이라는 사람 초음파 결과지 같던데요.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그릇에 내려놓자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뻔뻔하고 교활한 눈빛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봤어? 잘 됐네.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민준은 휴지로 입을 닦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의 외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태연한 태도였습니다. 아름이 내 여자친구야. 임신했고 아들이야.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그는 제 가장 깊은 상처를 베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강조했습니다. 저는 옷자락을 꽉 쥐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요. 대놓고 바람 피우고 이제 그 여자를 이 집에 들일 생각인가요? 민주는 경멸 가득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 어차피 조만간 해야 할 일이었어. 당신 꼴을 좀 봐. 결혼한 지 5년 동안 이 집에 애 하나 못 낳아줬잖아. 우리 집안은 3대 독자 집안이야. 내 대에서 끊길 순 없다고. 아름이는 비록 어리지만 싹싹하고 아이도 잘 가졌어. 내 핏줄 우리 어머니의 장손을 품고 있다고. 내 아이를 밖에서 떠돌게 할 순 없지. 당신.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당신과 함께 무일푼에서 회사를 일궜어요. 이제 좀 살만해지니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군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찾다니요. 민주는 책상을 치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그 위선적인 도덕군자 같은 소리 집어치워. 회사는 내 거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당신은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던 사람일 뿐이야. 당신 없어도 다른 사람 뽑으면 더 잘해. 당신 자신을 좀 봐. 통나무처럼 뻣뻣하고 맹물처럼 싱겁다고. 당신 옆에 있으면 숨이 막혔어. 하지만 아름이는 달라. 그녀는 와인 같아. 달콤하고 뜨겁지. 그녀 옆에 있어야 내가 진짜 남자라는 걸 느껴. 저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깊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저와 평생을 맹세했던 그 사람이 맞나요? 그의 뻔뻔함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들어 핥히는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극도의 경멸감과 함께 얼음장처럼 차가운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혼하자는 뜻이군요. 제가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래. 당장 이혼해. 민주는 기세등등하게 선언하더니 속셈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재산은 다 내가 번 거야. 집도 차도 전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갈 땐 당신 옷가지랑 개인 소지품만 챙겨 나갈 수 있어. 한 푼도 나눠 가질 생각 마. 그동안 내게 빌부터 산 대가라고 생각해. 저는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그가 저를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순종적으로 내만 하던 아내로 생각하는 걸까요? 당신은 내가 빈손으로 나가서 그 내연녀를 맞이하길 바라는군요. 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분수를 알면 조용히 도장 찍어. 나를 더 몰아붙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때가 되면 당신은 머물 곳조차 없을 테니까. 민주는 턱을 치켜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름이는 곧 출산해야 해. 태교에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어머니도 장손을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더 이상 찬물 끼얹지 마. 바로 그때 김 여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방에서 절뚝이며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네가 감히 서연이를 내쫓아? 네 아내고 내 효심 깊은 며느리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를 데려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뭘 아세요? 연세도 많으시니 그냥 방에 가만히 계세요. 효심 깊은 며느리가 손주 하나 못 낳아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름이가 어머니의 장손을 임신했다고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 집안 대가 끊기길 바라세요? 장손이라는 말에 김 여사님은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대를 이을 손주에 대한 열망은 어머니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셨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생명에게 패배했다는 것을요. 저는 다가가 김 여사님을 의자에 앉혀드리고 민준을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빈손으로 나가줄게요. 이 집도 재산도 당신과 그 여자에게 전부 넘겨주겠어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말했으면 지켜요. 당신 같은 최악의 남편 데리고 있어봐야 내 인생만 더러워질 뿐이죠. 저는 못을 박듯 한마디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그 여자 뱃속의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라는 확신은 있어요? 나중에 뻐꾸기 새끼 키우는 꼴이 되면 창피하잖아요. 민준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제가 쏘아보는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입 닥쳐. 아름이는 당신 같은 여자가 아니야.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인지 돈을 노린 건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저는 짐을 싸기 위해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는 배신한 남편과 흐느끼는 시어머니가 남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네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내가 기꺼이 소원을 들어주지. 하지만 진실을 깨달았을 땐 후회하기엔 너무 늦을 거야. 짐을 꾸리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에 담겼습니다. 저는 제 옷과 책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만 챙겼습니다. 민준이 선물했던 값비싼 보석들, 그가 저를 사업 파트너들과의 모임에 데려갈 때 과시용으로 사줬던 명품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침실은 이제 텅 비고 삭막했습니다. 평생을 약속했던 결혼식 침대를 바라보자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이 가짜 황금 세장에서 벗어나는구나.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린 애인에게 달려가 희소식을 전하느라 바빴겠죠. 거실에는 김 여사님만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우느라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끌고 나오자 어머니는 절뚝이며 일어나 제 손을 붙잡고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정말 가는 거냐? 이 어미를 버리고 가는 게야? 저는 어머니의 주름지고 앙상한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민주는 최악이었지만 김 여사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순박한 시골 여인이었고 이제는 늙고 병들어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여웠지만 이 집에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민준 씨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고 제가 여기 있으면 그 사람 눈에 가시일 뿐이에요.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남아서 건강 잘 챙기세요. 약은 제가 다 날짜별로 나눠서 약통에 담아뒀으니 시간 맞춰 꼭 챙겨 드시고요. 날 추워지면 옷도 껴입으셔서 관절 아프지 않게 조심하세요. 김 여사님은 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저 녀석이 저렇게 망나니가 된 게야. 네가 가면 이제 누가 날 돌봐주니, 아가. 저는 어머니를 안고 등을 마지막으로 가볍게 토닥여 드렸습니다. 이제 아름아가씨가 와서 어머님을 돌봐드릴 거예요. 곧 손주도 낳아드릴 테니 기운 내셔야죠.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강요하는 허영심 가득한 어린 여자가 병든 늙은이를 돌볼 리가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민준이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직접 겪어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시아버님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아버님은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박씨 가문의 며느리 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집을 떠나려 합니다. 맑은 마음으로 왔고 평온한 마음으로 떠납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업보와 복락은 제가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남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아버님 사진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닌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와 회사의 막대한 부채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빚의 이자를 지난 시간 동안 제 개인 돈으로 몰래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민주는 서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만 할 줄 알았지 자신이 거대한 자산을 소유한 재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가 이미 오래전에 텅 비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니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에게 돌려주고 그가 알아서 처리하게 두는 것입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김 여사님께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호하게 여행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타일 바닥 위로 구르는 바퀴 소리가 마치 한 결혼의 파편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한여름의 눈부신 햇살이 얼굴에 쏟아져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3층짜리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 뻔히 알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언니, 갔어요? 남편 양보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민준 씨랑 어머님 잘 모실게요. 언니는 이제 외로운 인생이나 잘 사세요.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고는 화면을 빠르게 터치해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외롭다고? 아니, 자유롭고 눈부신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너희를 기다리는 건 지옥이란다. 제가 떠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민주는 최아름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아름이가 페이스북에 요란하게 올린 사진들과 녹차라떼처럼 달콤하면서도 가식적인 캡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는 자에게 행복이 미소 짓는다. 우리 아가와 엄마, 새로운 보금자리에 온 걸 환영해. 사진 속에서 아름이는 몸에 꼭 붙는 명품 인부복을 입고 몸매를 과시하며 손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제게 사주기로 약속했다가 돈이 없다며 밀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그녀는 제 집,
아니 그의 집거실 한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쇼핑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것은 그 사치스러움이 아니라 사진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김 여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새며느리의 요란하고 과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옆집 아주머니의 전원을 통해 이 새로운 안주인이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 그 애 정말 보통이 아니야. 오자마자 집에서 쾌쾌한 노인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리더라니까. 민준이한테 시켜서 김 여사님이 베란다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들을 싹 다 버리게 했어. 자기가 일광욕할 의자를 놓아야 한다면서 말이야. 김 여사님이 아까워서 말리니까 화분에 벌레가 있어서 태아한테 안 좋다고 했대. 민준이는 그 말 듣고 싹 다 버려버렸어. 그 말을 듣자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화분들은 편찮으신 김 여사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를 친구처럼 돌보셨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름이는 집안의 모든 가구를 자신의 촌스럽고 번쩍이는 취향에 맞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원목 가구 세트는 새빨간 벨벳 소파로 교체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아버님께 선물했던 산수화는 떼어지고 그 자리에는 스튜디오에서 급하게 찍은 민준과 아름이의 대형 웨딩 사진이 걸렸습니다. 우아하고 아늑했던 집은 순식간에 서커스장처럼 유치해졌습니다. 민준은 아름이에게 푹 빠져 그녀를 여왕처럼 모셨습니다. 아름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피곤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민준은 안절부절 못하며 늙은 어머니에게 오렌지 주스를 갈아오고 과일을 깎아 바치라고 시켰습니다. 엄마, 좀 빨리빨리 좀 하세요. 제 아내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꾸물거리다 혈당 떨어지면 어떡해요? 장손이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민준의 고함 소리는 담장 밖까지 들려 이웃들 모두가 혀를 찼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젊고 건강한 며느리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아름이를 위해 찐 전복죽을 가져다 주다 실수로 쟁반에 조금 흘렸습니다. 아름이는 즉시 턱을 치켜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일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 수십만 원짜리 원피스 다 버렸잖아요. 늙으셨으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 주름진 손만 봐도 밥맛이 뚝 떨어지네. 옆에 앉아있던 민주는 어머니를 편들기는커녕 아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거들었습니다. 자기야, 화 풀어. 내가 엄마한테 조심하라고 할게. 엄마, 다음부턴 그냥 둬요. 엄마가 손만 대면 일을 망치잖아요. 김 여사님은 집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계셨습니다. 푹 팬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낯선 여자 하나 때문에 어머니를 하녀보다 못하게 여기는 아들을요. 가슴에 통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아름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신 자동차 카탈로그를 보며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고급차를 살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점은 어느 날 오후에 찍혔습니다. 저는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 큰일 났어. 그 아름이라는 애가 김 여사님 약을 다 버렸대. 양약은 다 화학물질이라 집에 두면 태아한테 안 좋은 기운을 뿜는다고 그랬다네. 김 여사님이 지금 통증 때문에 쓰러져 계시는데 민준이는 외출 중이고 그 애는 방문 걸어 잠그고 음악만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어. 저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책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이토록 정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이 저 무식하고 잔인한 불륜 커플 때문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사람의 목숨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타나면 아름이는 제가 질투심에 소란을 피운다고 난리를 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예전 가족의 주치의였던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급히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다른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사채업자였습니다.
마강대 씨죠? 이번 달 이자 받으러 민준 씨 찾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 지금 새 차 사려고 한다던데 돈이 아주 많은가 봐요. 지금 바로 그 집으로 가보세요. 안 그러면 돈 다 빼돌릴지도 몰라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의 신이 문을 두드려 빚 독촉을 할 때 과연 그 철부지 최아름 양이 지금처럼 고고하고 거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사채업자들의 등장은 평화롭던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의사 선생님이 도착해 김 여사님께 응급처치를 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는 이미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박민준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오늘 이자 갚기로 약속해놓고 지금 쥐새끼처럼 숨어 있어? 어린 내연녀한테 차 사주고 명품 사줄 돈은 있고 빚 갚을 돈은 없냐? 마강대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뒤이어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에 있던 민주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왔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아름이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손에 몽둥이를 든 남자들을 보고는 질겁해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노는 물이 다른 양아치였을 뿐 진짜 조폭을 마주해 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대문에 도착하자마자 마강대의 부하 2명에게 멱살을 잡혀 닭처럼 들렸습니다. 형님 제발요 형님. 지금 돈 마련하고 있으니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민주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시간은 무슨 시간. 이 새끼가 나를 속인 게 한두 번이야? 듣자 하니 조강지쳐 내쫓고 끝내주는 연을 하나 들였다며 내 돈 전부 그년한테 쏟아붓고 있지? 마강대는 민준의 얼굴에 바싹 다가서며 역한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집안에서 민준이 맞는 것을 본 아름이는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밖에서 죽든 살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녀의 행동은 창문 틈으로 민준의 눈에 똑똑히 보였고 그의 눈에는 순간 경악과 깊은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한참을 빌고 애원하고 온갖 약속을 한 뒤에야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넘겨준 뒤에야 사채업자들은 물러갔습니다. 떠나기 전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3일 안에 이자 5천만 원 못 갚으면 내 놈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줄 알아. 내가 내 집구석까지 들어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민주는 옷이 흐트러지고 얼굴이 멍든 채로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아름이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침실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어디 다쳤냐고 묻는 대신 그녀는 빽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조폭들이랑 엮인 거야? 당신 재벌이라며 회사 잘 나간다며 왜 저런 놈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창피를 주게 만들어? 세상에 임신해서 힘든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해? 민주는 아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목구멍에서 혐오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 닥쳐. 내가 이 지경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쟤들한테 빌린 돈 다 너한테 에르메스 가방 사주고 네가 사달라고 조른 차 계약금 내려다 그런 거야. 이제 와서 나를 탓해? 내 탓을 해? 능력이 없으면 허세를 부리지 말았어야지. 아름이는 소리를 지르며 민준의 얼굴에 쿠션을 던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7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시집 갈걸. 이 무능력한 놈아. 너. 민준은 아름이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그녀의 불룩한 배를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장손. 장손 때문에 참아야 했습니다. 민주는 분을 사귀며 서류와 장부를 찾으러 갔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구멍이 있는지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제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던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미납된 공과금 고지서, 은행의 채무 독촉장, 기한이 지난 계약서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없이는 자기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완전히 까막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갑자기 김 여사님 방에서 아름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악, 이 망할 늙은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주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바닥에 쓰러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꼭 껴안고 있었고 아름이는 그 상자를 빼앗으려고 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내놔. 이거 이리 내놓으라고. 민준 씨, 이 늙은이가 금을 숨겨놨어. 몰래 열어보는 걸 내가 봤다고. 집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자식들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혼자 금을 숨겨? 이기적인 늙은이? 아름이는 소리를 지르며 김 여사님의 손을 핥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금 아니야. 이건 애 아빠 유품이야. 내 것 뺏어가지 마. 제발. 민주는 새 아내가 탐욕 때문에 생모를 학대하는 모습을 그저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진실은 곧 밝혀질 거예요. 무슨 진실? 그가 집에 악마를 들였다는 것이 진실일까? 하지만 탐욕과 빚의 압박은 민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하는 대신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주세요. 정말 금이라면 이걸로 빚 갚고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재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힘을 풀었고 상자는 바닥에 떨어져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낡은 훈장 하나와 민준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디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그것을 보고는 입술을 삐죽이며 상자를 발로 찼습니다. 뭐야, 고물들이잖아. 김세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고 어질러진 방 안에는 민준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바라던 올바른 사람일까? 아니면 악마로 변해버린 걸까? 바로 그때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아름이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민준은 무심코 그것을 보았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보낸 사람, 자기야 강대. 내용, 자기야, 어떻게 됐어? 그 등신, 제대로 겁먹었어? 어서 그 집문서나 빨리 빼돌려. 그럼 오빠가 우리 아가랑 자기 데리러 갈게. 자기랑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죽겠다. 마강대, 방금 집까지 찾아와 협박했던 그 사채업자. 우리 아들이라고? 민준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실에서 태평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아름이를 돌아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아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말 박씨 가문의 핏줄일까? 아니면 그는 지금 자신의 빚쟁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일까? 지옥의 문은 이제 막 활짝 열렸습니다. 그 집을 떠난 저는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 같았지만 날개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작고 조용한 오피스텔을 구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밤새 문을 열어두고 기다릴 필요도, 커튼에 밴 담배 냄새를 맡을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삶의 모든 구석에서 배신을 마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장부관리 경험과 예전 인맥 덕분에 저는 곧 민준의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한 파트너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의 능력을 알아봐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옷 입는 스타일을 바꾸고 인내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를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싹둑 잘랐습니다.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차갑고 그리고 더 잔인해진 서연이. 하지만 시어머니 김 여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주는 무심한 인간이고 아름이는 실리만 챙기는 부류라는 걸 알기에 그 사이에 끼인 김 여사님이 고생하실 게 뻔했습니다. 저는 매주 몰래 옆집 아주머니에게 약간의 돈과 보약을 보내 어머니를 살펴보고 몰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새 프로젝트를 위한 시장 조사를 위해 백화점에 갔습니다. 한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닭살 돋는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 가방 너무 예쁘다. 한정판이래. 나 사줘. 내가 임신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상 줘야지. 등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네킹 뒤로 몸을 숨기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민준과 아름이. 민준은 눈에 띄게 늙어 보였습니다.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인데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명품 셔츠는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한번 보고 가격표를 보더니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1,000만 원이 넘어. 다른 거 보면 안 될까? 요즘 회사가 좀 어려워서. 아름이는 즉시 얼굴을 굳히고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랑 우리 아들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거지? 나 사랑한다며, 아들 사랑한다며. 가방 하나도 아까워? 됐어,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난 집에 갈래. 민주는 당황하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랑의 노예, 아니 뱃속 아이의 노예가 된 남자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알았어. 사줄게. 화내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저는 그 희비극을 지켜보며 통쾌함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0원을 깎던 저를 타박하고 제가 수십만 원짜리 영양크림 하나를 샀을 때 낭비라고 비난했던 남자가 이제는 돈 줄만 아는 여우 같은 여자에게 수천만 원짜리 카드를 긁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시선이 매장을 훑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재의 저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과거 주방에서만 맴돌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제 이름을 부르려 입을 열었지만 아름이가 먼저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째려보더니 일부러 민준의 팔짱을 꼭 끼고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 언니 아니에요? 세상 참 좁네요. 쇼핑하러 왔어요? 아, 맞다. 언니 빈손으로 나갔는데 이런 비싼 곳에 올 돈이 있으려나? 그냥 구경이나 하러 왔나 봐요? 저는 여유롭게 다가가 아름이가 든 가방을 힐끗 보고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파트너와 계약하러 왔어요. 아, 그리고 그 가방. 지난 시즌에 유행 지난 모델이에요. 동생. 남자 고르는 안목만큼이나 취향도 독특하시네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아름이와 멍하니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민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서연 씨, 빨리 와봐. 아니, 누구라도 불러서 시어머니 좀 구해줘. 그 아름이라는 애가 문을 잠가버렸어. 시어머니가 안에서 울부짖고 계셔. 저는 그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남이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들어가면 아름이는 제가 불법 주거 침입으로 소란을 피운다고 난리를 칠 것이고 심지어 제가 자기 아이를 해치려 했다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못 가요. 제가 가면 그 여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숨가빴고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개짖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세상에, 그 요물 같은 년이 김 여사님을 아주 잡는구나. 오늘 아침에 내가 약 드리러 갔더니 김 여사님이 땡볕에서 아름이 속옷으로 가득한 큰 대야를 손빨래하고 계시더라. 세탁기에 돌리면 모양 망가진다고 손빨래하라고 시켰대.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평생을 단정하게 살아오신 뇌졸중으로 손발이 불편하신 시어머니가 아들의 내연녀가 입던 더러운 속옷을 빨고 계시다니. 아주머니는 목맨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일어나려다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물 대야를 엎으셨어. 2층에서 그걸 본 아름이가 내려와서는 일부러 자기 명품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거라며 소리를 지르더라. 그러더니 어머니를 마당에 밀쳐 넘어뜨리고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음악만 시끄럽게 틀어놨어. 김 여사님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내 이름만 계속 부르고 계셔. 가슴에 천근만근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화산처럼 폭발하려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민준이 아름이와 함께 백화점에 있거나
혹은 막 돌아왔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통장님께 전화해서 그 집의 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 같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일을 크게 만드세요. 사람이 많이 알수록 좋아요. 저는 아는 의사 선생님께 바로 연락해서 그리로 가달라고 할게요.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약 30분 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김 여사님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아가. 김 여사님의 가냘픈 목소리가 흐느낌과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가야, 너무 힘들다. 네가 보고 싶구나. 내가 잘못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오셨어요? 왔다. 사람들이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왔어. 민준이가 집에 왔는데 내가 어디 아픈지는 묻지도 않고 집 마누라 괜찮은지만 살피더라. 내가 부주의해서 이웃들 귀찮게 했다고 화를 내더구나. 서연아, 내가 정말 후회된다.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야. 지옥이야, 지옥.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낫고 병든 어머니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자신이 낳은 아들이 낯선 여자를 모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어머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참으셔야 해요. 그 여자랑 싸우지 마세요. 차라리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척, 약한 척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할게요. 제가 어머님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곧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어떻게, 집도 그 애한테 뺏기고 돈도 다 그 애가 쥐고 있는데 저를 믿으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여사님의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믿는다.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그럼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아름이라는 애가 누구랑 자주 통화하는지, 이상한 약을 먹지는 않는지 유심히 봐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전에 민준 씨가 가지고 있던 낡은 진료 기록들을 전부 찾아서 보관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김 여사님은 머뭇거리셨습니다. 낡은 진료 기록? 그건 왜? 그게 바로 어머님의 부적이자 그들의 사형 선고서가 될 거예요. 일단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민은 투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개인 변호사에게 불량 채권 회수 조항 활성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송, 화면에 뜬 글자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나를 이 게임에서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연장전을 알리는 휘슬을 분 건 바로 나야. 그리고 이번 경기의 규칙은 내가 정해. 아르미의 임신은 그 집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산을 핑계로 온갖 무리한 요구를 했고 마침내 가장 큰 요구가 나왔습니다. 집문 서명의 이전, 저는 이 사실을 민준이 궁지에 몰리고 허세를 부리느라 어리석게도 제게 부동산 등기 절차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서연 씨 예전에 집문서 원본 어디다 뒀는지 기억나? 금고를 찾아봐도 없는데. 전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거만하면서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국화차를 음미하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 이혼했어요. 재산은 당신이 가졌는데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 참, 그 집 지금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사업 자금 대출 받으려고요. 예전에 공장 증설한다고 당신이 서명했잖아요. 잊었어요? 전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신경 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쓸 줄만 알았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는 제 몫이었습니다. 담보. 얼마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억이요. 이번 달이 만기예요. 원금 상환 못하면 은행에서 집 넘어갈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저는 전화기 저편에서 폭발하려는 분노를 예상하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민준의 집에서는 분위기가 팽팽한 기타 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틱톡을 보며 수입 사과를 우물거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라고 성화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없으면 결혼 안 해. 내 아이가 빚더미 위에서 월세방이나 담보 잡힌 집에서 태어나게 할 순 없다고. 당신 재벌이라며 이깟 낡은 집 하나도 마누라랑 자식한테 명예 이전 못 해줘?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은행빚과 임신을 무기로 자신을 조종하는 어린 애인이라는 두 개의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지금 돈 마련하고 있어. 집에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 무슨 절차? 아직도 그 전처한테 미련 남은 거 아니야? 아니면 나를 속이려는 거고? 아름이는 벌떡 일어나 사과 접시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내가 말했지. 우리 사촌 오빠가 그랬어. 처자식집 하나 못 마련해주는 남자는 쓰레기라고. 오늘 밤까지 해결책 못 내놓으면 나 당장 짐 싸서 나갈 거야. 이 아이 지워버릴 거라고. 당신 아들 얼굴 볼 생각도 마. 아이를 지운다는 협박에 민주는 질겁했습니다. 그는 아름이의 다리를 붙잡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허세 가득한 남자의 비굴함이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안 돼, 자기야. 제발. 알았어, 약속할게. 회사 지분 일부를 팔고 급전을 더 빌려서라도 집문서 찾아서 자기 명의로 해줄게. 3일만. 아니, 이틀만 시간을 줘. 아름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민준의 뺨을 마치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달래듯 토닥였습니다. 그래야 내 남편답지. 서둘러, 우리 아가가 발로 차잖아. 그날 밤 민준이 돈을 빌리기 위해 접대를 하고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아름이는 몰래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아래층 어두운 복도에서 늙고 지친 한 쌍의 눈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야, 아름이의 목소리는 아까의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달리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그 멍청이가 집문서 찾아서 내 이름으로 해준대. 서류 준비해놔. 이 일 끝나면 우리 멀리 도망가자. 입에 얇은 쿠션 하나 덧댄 거지. 무슨 애가 이렇게 빨리 커. 하하. 박민준 그 등신 만져보고는 아기가 발로 차는 줄 알더라. 사실 내 손가락인데. 김 여사님은 문 뒤에 숨어 경악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짜.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임신도 사랑도. 오직 자기 아들의 어리석음과 이 집안의 불행만이 진짜였습니다. 어머니는 뛰쳐나가 아름이의 정체를 폭로하고 싶었지만 이성이 말렸습니다. 지금의 민주는 완전히 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해봤자 늙어서 망령이 들었다고 치부할 것이 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름이가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오다 하마터면 김 여사님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뒤로 물러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름이가 방문을 닫는 것을 기다렸다가 절뚝이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밑에서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의 부탁을 떠올렸습니다. 민준 씨의 낡은 진료 기록, 그날 밤 도시의 하늘을 가르며 천둥 번개가 쳤고 큰 비바람을 예고했습니다. 파스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김 여사님은 등불 아래서 서류 더미를 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월의 바랜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민준의 초등학교 시절 상장, 졸업사진, 옛날 편지들. 마침내 어머니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낡은 영수증들 사이에 끼어있던 달아빠진 얇은 녹색 표지의 건강기록 수첩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12살 때 볼거리를 심하게 앓아 일주일 내내 고열에 시달렸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의사의 휘갈겨 쓴 글씨였지만 마지막 진단명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환염 합병증, 예후, 불임 가능성 높음, 성인 된 후 추적 관찰 요망. 어머니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민준을 키웠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의사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꼭꼭 숨기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민준이 저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도 의심은 했지만 희망을 믿거나 운명을 탓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잔인한 진실이 유일한 구명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불임이라면 아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가짜이거나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당장 제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아름이가 전자파가 태아의 뇌에 해롭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서연이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서연이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이가 늦잠을 자고 민준이 일찍 출근한 틈을 타 김 여사님은 수첩을 옷 속에 숨기고 시장에 가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절뚝이며 대문을 나와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아주머니의 손에 수첩을 쥐어주며 숨 가쁘게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이것 좀 서연이한테 전해주세요. 민준이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제발.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뒤에서 아름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딜 가세요? 몰래 나가서 내 험담이라도 하려고요? 당장 들어오세요. 누가 마음대로 나가라고 했어요? 김 여사님은 화들짝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주머니를 떠밀었습니다. 가요, 어서 가요. 그리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아가, 내가 니게 죽 끓여주려고 깨십 좀 사러 나왔다. 저는 그날 정호의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그 수첩을 건네받았습니다. 수첩을 손에 쥐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었다. 이 비극적인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 저는 불임 가능성 높음이라는 글자 위로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억울한 비난을 감수해왔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대 동창이자 현재 비뇨기과 과장으로 있는 남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부탁이 있어. 이 기록 확인해주고 비밀리에 검사 하나만 준비해줄 수 있을까? 폭탄은 정확한 시간에 터져야 하거든. 한편 민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여전히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아름이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름이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이 잘 오게 산책한다는 핑계를 대고 자주 외출했습니다. 그녀는 예쁘게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돈다고 했지만 한 번은 민준이 호기심에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보니 그녀는 오코에무나 떨어진 술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묻자 아름이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위치 추적이 잘못된 거겠지. 날 못 믿어? 그냥 임산부 모임 가서 정보 교환 좀 한 거야. 오늘 밤 민주는 집문서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쳤고 배는 굶주려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니 먹다 남은 피자 상자가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더러운 그릇들이 쌓여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한 채 한국 드라마를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나 너무 배고픈데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피곤해서 못했어. 당신이 라면 끓여 먹든지 배달시켜. 아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선반 위에 라면 봉지를 보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끓여주던 뜨거운 밥과 국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아무리 늦게 와도 밥상은 항상 덮개로 덮여 있었고 국은 늘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갈치조림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식탁에 앉아 급하게 끓인 라면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무의식적으로 페이스북 검색창에 제 이름 이서연을 입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제 새로운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새 사무실 개업을 축하하는 꽃다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만 배는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좋아요와 칭찬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스크롤을 내리자 10분 전에 제가 올린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진실은 태양과 같아서 검은 구름에 가릴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다려. 내일은 해가 뜰 테니. 게시물에는 낡고해진 녹색 수첩 표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수첩.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소중하게 숨겨두셨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으며 저 수첩이 바로 폭풍의 눈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TV를 보며 여전히 깔깔거리고 있는 아름이를 돌아보고 제 페이스북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낯선 계정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뿔 조심해라, 얘 친구야. 민주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고 화면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뿔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그는 벌떡 일어나 김 여사님 방으로 달려가 침대 밑과 옷장을 뒤졌습니다. 철제 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름이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엄마 철제 상자 어디 있어? 못 봤어. 아름이는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고물 상자? 아침에 그 늙은이가 몰래 들고 나가던데. 고물상에 팔아서 군것질거리라도 사 먹으려나 보지. 민주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가 가져나갔다고? 어디로? 누구한테?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지며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음성 녹음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민준 그 등신, 만져보고는 아기가 발로 차는 줄 알더라. 사실 내 손가락인데. 하, 휴대전화가 민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주위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실에서 재무 서류를 검토하던 중 제 생각의 흐름을 끊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보험이나 부동산 권유 전화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제가 잿더미가 되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에 거슬리는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아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언니? 저 아름이에요. 잘 지내시죠?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부부, 친척들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곧 태어날 우리 용띠아가 축하 파티도 하거든요. 민준 씨는 쑥스러워서 초대 못하겠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언니도 옛사람이니 와서 축하해 주시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저는 손에 쥔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펜촉이 손가락을 아프게 파고들었지만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디서 하는데요? 나도 축의금이라도 보내야 하니까. 네, 황금 연못 레스토랑이요. 제일 좋은 VIP 홀로 예약했어요. 민준 씨가 집안 어른들께 체면 세워야 한다고 아주 성대하게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꼭 오세요, 언니. 언니한테 며느리 노릇하는 법도 배우고 싶고요. 그녀의 비웃음 섞인 낄낄거림이 들려오다 뚝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피처럼 붉은 저녁 노을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세운다고? 민준 씨, 당신은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허세가 심하군요. 제가 옆집 아주머니와 다른 정보원들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민준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인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 호화로운 파티를 열려고 그는 마강대에게 살인적인 이자로 거액의 돈을 또 빌렸습니다. 마강대. 민주는 그가 아름이의 옛 애인이자 뱃속 아이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뻐꾸기 새끼 키우기 극본이었습니다. 아름이는 성대한 파티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확립하고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떼고 박씨 가문의 정식 안주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이 칭송받고 사랑받고 떠받들어지는 모습을 보길 원했습니다. 순진한 동생아, 언니가 갈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들고 갈게. 그날 저녁 저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번쩍이는 금박에 서로 얽혀있는 비둘기 한 쌍이 그려진 촌스러운 디자인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이서연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들고 그 글씨 위를 손톱으로 훑었습니다. 혐오감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몸에 꼭 맞는 우아하고 신비로운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저는 그곳에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옛 결혼 생활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관람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저의 옛집에서는 분위기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름이는 파티에서 착용할 다이아몬드 세트를 사달라고 민준을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라 얼굴을 찌푸렸지만 젊은 아내 앞에서의 체면과 귀한 아들 때문에 또다시 눈을 감고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에 서명하는 민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이 일만 끝나고 아들만 낳으면 다 되찾을 수 있어라고 중얼거리고 있겠죠. 그가 곧 받게 될 유일한 것이 치욕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다시 한번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민준 아름아,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마음껏 즐기렴. 내일이 지나면 너희가 세운 화려한 무대는 산산조각 날 테니까.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고 아파트 창문 틈으로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와 커튼이 마치 춤추는 유령처럼 펄럭였습니다. 오늘 밤은 그 성대한 파티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제 자신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김 여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주머니에게서 받은 마지막 문자는 짧지만 불안했습니다. 그 아름이라는 년이 김 여사님을 창고에 가뒀어. 늙어서 정신없다고 자기가 빌려온 비싼 장식품들 깰까봐 그런데. 어머니가 엄청 우시더라.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화면 불빛에 거울에 비친 제 초췌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가슴속에서 증오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름아, 너는 내 남편을 빼앗고 내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노인의 자존심까지 짓밟았어. 너는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저는 옛 친구이자 내일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준비는 다 됐어? 내일 서류 전부 챙겨오는 거 잊지 마. 진우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서연아. 보관소에서 진료 기록 전부 다 찾아놨어. 의학적 사실은 누구도 부정 못해.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도 마음 아플 텐데 한 번 아프고 마는 게 나아. 평생 속아서 남의 자식 키우고 집안 대가 끊기는 줄도 모르게 하는 것보다 말이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아주머니가 몰래 찍어보낸 김 여사님의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의 앙상한 그림자가 차가운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건강기록 수첩을 보물처럼 가슴에 꼭 품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고 흐릿한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상처를 주었던 며느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속삭이며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제가 더 단호했더라면, 제가 그렇게 순종적이지만 않았더라면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시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굵어졌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전투를 독려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저편, 화려하지만 썩어 문드러진 그 저택에서 아름이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어보며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이고 민주는 대를 이을 아들과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잠들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허상으로 만들어진 명예의 정점에서 취해 발밑에만 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작고 검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수집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름이가 마강대와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 민준이 아름이에게 송금했지만 그녀가 다른 곳으로 빼돌린 내역, 그리고 운명을 가른 그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저는 USB를 가방에 넣고 금박 초대장 옆에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은 축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재판이었고 저는 검사이자 판사였습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하늘이 아닌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며 모든 것을 불태울 불씨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감쌌지만 제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며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황금 연못 레스토랑은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의 불빛과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소리도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는 2층 연회장 전체를 빌려 수입 장미와 자신과 아르미의 대형 웨딩 사진으로 도배하는 과시를 했습니다. 사진 속 아르미는 영화배우처럼 아름다웠고 민주는 위풍당당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검은 벨벳 드레스 자락을 정돈하고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진우가 비밀무기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제가 신부 측 친척이자 최대 채권자 자격으로 초대한 마강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강대는 뒷문으로 저와 진우는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 쑤신 듯 커졌습니다. 어머, 박 대표 전처 아니야? 배짱도 좋네. 여길 어떻게 올 생각을 했지? 근데 엄청 예뻐졌다. 옛날에 촌스럽던 모습이랑 완전 다른데? 파티 망치러 온 거 아냐?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보지. 저는 모든 소리를 무시하고 고개를 든 채 무대 중앙에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민준과 아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르미는 반짝이는 보석이 밝힌 하얀색 인부복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고 눈에서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다가오려 했지만 아르미가 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녀가 그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자 두 사람은 다시 행복한 표정을 되찾고 하객들과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7시 정가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재벌 박민준과 미녀 최아름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과장되게 소개했습니다. 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과 흥분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집안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민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고 마침내 저는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저희 가정에 곧 새로운 가족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건강한 아들입니다. 객석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점점 더 신이 나서 자랑스럽게 배를 쓰다듬고 있는 아르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 아르미는 그동안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 이 자리에서 모든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선언합니다.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제 모든 재산, 즉 회사와 이 집을 뱃속에 있는 제 아들에게 상속할 것입니다. 아르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고 만족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역시 재벌은 통이 크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씁쓸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언했구나. 잘했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지. 민준이 축배를 들려는 순간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쏟아지는 빛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들어서는 작고 앙상한 한 사람의 실루엣을 비췄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 준비해준 화려한 한복이 아닌 낡고해진 갈색 몸빼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두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객석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고 손에 든 와인잔이 흔들려 술이 밖으로 흘렀습니다. 아르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한 걸음 물러서며 테이블 볼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방에서 쉬시라고 했잖아요. 민주는 더듬거리며 무대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김 여사님은 지팡이를 들어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멈춰서라.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 나는 너처럼 어리석게 구러 가문을 망치는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막장 가족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인가?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우에게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간은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를 향해 걸어갔고 사람들은 저절로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숟가락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팽팽했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내려와 태연한 척했지만 이마에는 이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취하셨어요? 아니면 피곤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좋은 날인데 이러지 마세요. 좋은 날, 이게 좋은 날이라고? 김 여사님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늙고 쇠약한 몸에서 갑자기 엄청난 힘이 솟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결코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저 요물 뱃속에 있는 것에게 넘기겠다고? 무대 위에 있던 아름이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울먹이며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우시면 저를 꾸짖으세요. 왜 어머님 손주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민준 씨의 대를 이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입 닥쳐. 김 여사님의 고함에 아름이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식을 구렁텅이에서 구하기 위해 아들의 심장을 찢어야만 하는 어머니의 처절한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를 봐라. 똑똑히 나를 봐. 네가 12살 때 볼거리 합병증으로 일주일 내내 고열에 시달렸던 거 기억하느냐? 민준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김 여사님은 떨리는 손을 옷주머니에 넣어 20년 넘게 고통스러운 비밀처럼 간직해온 낡은 건강기록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수첩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애가 너한테 그 얘기를 안 했더냐? 저 최아름이라는 애가 너한테 말을 안 해줬어? 아니면 서연이도 네가 상처받을까봐 숨긴 것이냐? 무슨 얘기요, 어머니?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민주는 인내심을 잃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수첩을 민준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수첩은 바닥에 떨어져 누렇게 바랜 페이지들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불임이다. 그때 알았던 볼거리 합병증으로 너는 아이를 가질 능력을 완전히 잃었어. 의사가 이미 그때 진단을 내렸지만 네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숨겼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지만 기적은 없었어, 민준아. 김 여사님의 말은 마치 원자폭탄처럼 객석 한가운데서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멎었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고 두 귀는 윙윙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불임. 자신이 불임이라고? 말도 안 돼. 자신은 건강한 남자인데 어머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처참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노망나셨어요. 저 이렇게 건강한데 제 아내 아름이가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장손이란 말이에요. 그는 아름이에게서 지지를 구하려 돌아섰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하얗게 질린 얼굴과 공포에 질려 커진 젊은 아내의 두 눈이었습니다. 아름이는 뒷걸음질치며 배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야. 며느리가 미우니까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저 정신 나간 늙은이 말 믿지 마세요. 아름이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앞으로 나아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줍고 의사의 진단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동시에 그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진우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K대학병원 비뇨기과 과장 한진우입니다. 이서연 씨와 김순자 여사님의 요청으로 저는 박민준 씨의 과거 진료 기록을 재검토하고 이틀 전 비밀리에 정액 검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회사 정기 건강검진 샘플을 이용했기에 박민준 씨는 몰랐을 겁니다. 결과는 박민준 씨가 2차성 불임이며 자연 임신 가능성은 0%임을 확증합니다. 의사의 확언은 민준의 자존심이라는 관에 밝히는 마지막 목과 같았습니다. 그는 진우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름이의 불룩한 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저 뱃속에 있는 건 대체 누구 새끼지? 공간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말해, 뱃속의 아이 누구 거야? 내 아이라며. 내가 아빠라며. 아름이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두꺼운 화장이 번져 창백하고 겁에 질린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오빠 진정해. 놔줘. 아파. 아기가. 아기? 어떤 새끼 아기인데. 민주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날 속였어. 내년이 우리 집안 전체를 속였어. 내가 너를 여왕처럼 모시고 아내와 어머니까지 내쫓으면서 너를 데려왔는데 내 머리에 이렇게 큰 뿔을 달아? 하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축하의 박수를 치던 박씨 집안 어른들은 이제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짓밟렸습니다. 내가 속인 거 아니야.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착오일 거라고. 오빠 날 믿어줘. 오빠 아이 맞아. 아름이는 여전히 발뺌하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착오? 제가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USB와 사진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아름이가 마강대와 껴안고 키스하는 사진들이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이것도 착오인지 똑똑히 봐. 아니면 박민준 씨 침대랑 마강대 씨 침대를 착각한 건가? 민주는 바닥의 사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름이는 문신을 한 남자와 진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며칠 전 그의 집에 비톡촉을 하러 왔던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마강대. 민주는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남의 자식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그놈에게 돈을 빌려 그놈의 처자식을 먹여 살린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잔인하고 비열한 사기극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아름이는 사진을 보고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네가 멍청한 걸 누굴 탓해? 35살이나 먹고 자기가 불임인 줄도 모르는 주제의 허세는. 내가 임신했다고 사기치지 않으면 뭘 먹고 살아? 네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능력도 없으면서 가부장적이기만 하고 거기다 깡통 차기 직전인 주제에 젊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꿈깨, 이 양반아. 이런 미친년. 민준이 손을 들어 아름이를 때리려는 순간 멈춰. 굵직한 목소리가 뒷문 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강대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험상궂은 부하 2명이 따랐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며 걸어왔습니다. 이야, 재밌네. 아주 재밌어. 근데 여자 때리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민준아? 강대는 아름이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만천하 앞에서 그녀의 배를 태연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놀랐지? 아빠가 엄마랑 너 데리러 왔어. 민주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불륜 남녀를 당장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강대의 부하들을 보고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너. 민주는 강대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빚 받으러 왔지. 오늘 원금이랑 이자 다 갚기로 했잖아. 집문서는 어딨고 돈은 어딨어? 마강대는 민준의 얼굴에 바싹 다가서며 역한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돈 없으면 나 원망하지 마라. 내 집은 내가 갖고 내 회사는 내가 먹는다. 넌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 저와 함께 서 계신 김 여사님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김 여사님은 짓밟힌 지렁이처럼 비참해진 하나뿐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한두 번은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었지만 내 썩어빠진 마음까지는 구할 수가 없구나. 저는 민준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민조차도요. 마강대에게 달라붙어 있는 아름이를 보고 창피함에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친척들을 보았습니다. 막이 내렸구나.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파랗고 빨간 경광등이 번쩍이며 연회장 안 사람들의 핏기 없는 얼굴 위로 기괴한 빛을 던졌습니다. 거대한 유리문이 다시 한번 열렸지만 이번에는 가족 드라마가 아닌 법의 개입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고 그들의 구둣발 소리는 마치 민준과 아름이의 인생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시오. 사기, 재산 갈취, 불법 사금융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마강대는 이제 헤드라이트를 만난 쥐새끼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신속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서 붉은 와인잔을 들어 눈높이에 맞추고 그 너머로 펼쳐지는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름이는 말할 것도 없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가짜 배를 감싸 안고 마지막까지 피해자 연기를 하며 동정심을 구하려 애썼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임신했어요. 살살 다뤄주세요. 고대 낳아야 한단 말이에요. 한 여경이 다가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최아름 씨,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마강대와 공모하여 박민준 씨를 속여 불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는 법의관이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손을 놓자 뱃속에 있던 쿠션이 볼품없이 아래로 처지며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두꺼운 화장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엉망이 되었고 그녀는 마강대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이미 수갑을 찬 채 욕설을 퍼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두 사기꾼이 연행되는 모습을 넉나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구두굽 소리가 그의 피 흘리는 심장을 두드리듯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빈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바람처럼 가볍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어요, 민준 씨? 이게 바로 탐욕과 무지의 대가예요. 당신은 내가 재미없다고, 애도 못 낳는다고 구박했죠. 가짜 허영을 쫓아 달려갔죠. 이제 당신은 빈털터리가 됐네요. 예쁜 아내, 똑똑한 아들, 좋은 집과 차. 전부 비눗방울이었을 뿐이에요. 민주는 저를 올려다보며 갈라진 입술을 달싸겨 사과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린 후였습니다. 그 값싼 사과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선 채 눈물을 흘리고 계신 김 여사님께 다가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이 더러운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호송차에 오르며 절규하는 아름이의 비명이 남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의 맛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택시 문을 열려는 순간 땀으로 축축한 손이 뒤에서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저를 따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정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것들한테 속았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어. 당신이 회계도 잘 알고 법도 잘 알잖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집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 저는 제 손을 꽉 잡은 그의 손을 보며 혐오감이 치밀었습니다. 이 지경에도 그는 재산 생각뿐이었고 여전히 어머니를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손 놔요. 저는 으르렁거리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요? 저 여우 같은 년을 위해 어머니를 창고에 가두었을 때 어머니 생각은 했나요? 저 년을 위해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어머니 생각은 했냐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하루 부부라도 백년해로의 정이 있다는데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민주는 길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의 귀에 대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그를 후회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한마디. 민준 씨, 마강대가 왜 그렇게 쉽게 당신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알아요? 내가 당신을 그놈에게 소개해줬거든. 당신이 돈의 무게에 짓눌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 거대한 빚더미와 함께 행운을 빌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를 밀쳐내고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택시는 가로등 불빛 아래 진흙탕 속에 주저앉은 민준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비명은 어둠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백미러를 통해 민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른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고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이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민준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가짜 재벌 사기 사건과 뻐꾸기 아빠 막장 드라마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은 배신한 남편의 비참한 말로, 가짜 임신으로 사기친 상간녀,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을 쏟아냈습니다. 녹차라 떼녀, 인과응보 같은 키워드는 민준과 아름이의 이름과 함께 따라다니며 그들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위태롭던 민준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파트너사들은 연루될까 두려워 계약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은행은 채무 압류 통지서를 보냈고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가족의 추억이 깃든 집은 차가운 흰색 압류 딱지로 도배되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은행 사람들이 집을 비우러 왔을 때 민주는 빗속에서 철제 대문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낡은 옷 몇 벌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채 길거리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그 운명의 밤 이후 제가 사는 오피스텔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는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이제 집도 차도 돈도 명예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곰팡내와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에서 그는 남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밤에는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낮에는 배달 대행 기사로 일했습니다. 서류에 서명만 하던 그의 손은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도심의 고급 카페에 앉아 파트너와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흠뻑 젖은 배달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맞은편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서서 빗물에 젖은 값싼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우연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가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도 저는 그 깊게 팬 절망적인 눈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저를 보고 흠뻑 젖은 자신의 처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단순한 도로가 아닌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평온하고 차갑게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도둑처럼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방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아름이의 SNS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녀의 계정은 폐쇄되었지만 경찰서로 연행될 때 시장 상인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으며 욕을 먹는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꼴 좋다, 이 여우 같은 년. 민주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아름이를 비웃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민준, 문 열어. 이자 갚을 날인데 숨어 있어. 마강대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민주는 벽구석으로 물러나며 테이블 위에 낡은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덩치 큰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죽도록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요. 경찰에 이미 신고했어요. 민준이 눈을 뜨자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검은 우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남자들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뭐야? 끼어들지 말고 꺼져.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112와 통화 중인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전처이자 당신들의 불법 사채업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이 오고 있는데 당신들 두목 마강대랑 같이 감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들은 욕설을 뱉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는 과도를 떨어뜨리고 저를 마치 유령을 본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왜 나타났는지, 왜 자신을 구해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네가? 저는 방안을 둘러보고 민준의 비참한 몰골을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평온을 사기 위해 온 거예요. 당신의 사채빚 일부는 제가 갚아주겠어요. 어머니께서 아들이 길에서 맞아 죽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해하지 마요.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살든 저와는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당신은 남은 빚 스스로의 힘으로 갚으세요. 인간답게 살아서 박 씨 가문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마세요. 서연아, 내가 정말 후회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주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배신자에게 기회는 없어요. 민준 씨, 당신이 불임인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적어도 당신처럼 끔찍한 복제품을 세상에 남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게 하늘이 당신에게 내려준 마지막 자비예요. 저는 비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민준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서 아름이의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연행되는 아름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헐렁한 수의를 입고 퀭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았어, 아름씨.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해친 거야. 그곳에서 잘 반성하고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길 바라. 경찰서를 나오자 폭풍이 지나간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리탕 만드셨는데 저녁 먹으러 올래?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네, 저녁에 갈게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특별 간병 패키지를 등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닌 아름이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아픈 아버지를 위해 돈을 벌려고 도시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늙고 병든 아버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1년 후 저의 작은 교회 주택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툇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평온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과일을 내오며 어머니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진우 총각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과거는 잊고 마음을 열어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웃으며 사과를 깎아드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향기로운 분홍 연꽃 다발을 든 진우가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연꽃이 피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절에 같이 갈까요? 저는 진우를 보고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아 들었습니다. 은은한 연꽃 향기가 과거의 모든 쓴맛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네, 같이 가요. 저는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가며 지나간 폭풍에 감사했습니다. 그것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제 것이 아닌 것을 놓아주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선한 자에게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함께 따뜻하고 유익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